결혼 5년 차, 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남편 민수와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죠.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보내주시고 명절과 생일 때만 얼굴 보는 그런 관계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까지는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어요. 이미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2주 패키지로 300만 원을 제 적금을 깨서 결제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신다며 조리원을 취소하자고 했죠. 조리원 비용이 아깝다면서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애기도 봐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조리원을 다녀왔고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신다고 자기 손주인데 조리원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 저는 조리원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수수료로 50만 원을 날렸어요. 출산 3일 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기가 계속 울었거든요. 부랴부랴 문을 열었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째라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오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가 콕콕 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냐고 산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손주를 보러 안방으로 가셨어요. 아기를 안아보시더니 기저귀가 젖었다고 제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갈았는데도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재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미역은 어디 있냐고 소고기는 준비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제 남편한테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살게 하고는 까먹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장을 봐와야겠다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게 장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저는 몸이 안 좋다고 아직 외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약하다고 자기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밥도 해 먹었다고요. 결국 저는 리스트를 받아들고 마트에 갔어요. 11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오로 패드가 축축했지만 참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른 산모들은 조리원에서 편히 쉬고 있을 시간에 저는 시장 봉투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가 젖을 찾는다고 빨리 먹이라고요. 저는 장 본 걸 내려놓고 아기한테 젖을 물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1시간 후 미역국이 완성됐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없을 거라고 조리원 음식보다 훨씬 낫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짰거든요. 출산 후 부기가 있는 산모한텐 치명적인 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다 먹었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아기가 울면 깨우라고 하시면서요. 밤 10시쯤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피곤하다며 자기는 잠을 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젖 먹이는 건 엄마가 해야 한다면서요. 그날 밤 저는 2시간마다 깨서 아기한테 젖을 물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아침이 되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7시에 일어나시더니 또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어제 끓인 걸 데우는 게 아니라 새로 끓이신 거였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끓여 먹으라고요. 레시피를 알려주셨으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낮에는 TV를 보시거나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손주 자랑을 하시면서요.
기저귀는 한 번도 갈아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옆에서 지적만 하셨죠. 기저귀를 제대로 못 채운다고, 엉덩이를 깨끗이 안 닦는다고요. 셋째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집에 가신다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집안일도 밀려 있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일주일은 계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와주는데 자기는 3일이나 와줬다고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가신 뒤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 미역국 2번이 전부였다고요. 남편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나이 많은데 뭘 더 바라냐고, 그래도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조리원을 포기한 게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혼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녁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어요.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산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산후풍이 왔어요. 손목과 발목이 시리고 아팠죠. 산부인과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이제 평생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시어머니는 그 3일을 평생 은혜처럼 말씀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제가 애 낳을 때 자기가 가서 다 해줬다고, 조리원도 안 보냈다고 자랑하셨어요. 친척들은 저를 보며 복 받을 거라고 했어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면서요. 시누이 은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언니는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았냐고 부러워했죠.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희도 나중에 애 낳으면 조리원 가지 말고 언니한테 부탁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입원하셨어요. 한 달간 입원 생활을 하셨는데 간병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셨고 은희는 미혼이라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해야 한다고요.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제 일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한 달 동안 매일요.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기를 돌봐야 했고요. 한 달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남편이 잘 회복했다고, 고맙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졌죠. 그 한 달 동안 제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물거품이 된 거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회사는 다시 기회가 오지만 부모님은 한 분뿐이라고요. 결혼 3년 차 친정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댁 제사와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친정에 간다고 했죠. 제 아버지 제사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시댁 제사가 우선이라고요. 결혼한 여자는 시댁이 본가라고 했죠. 친정은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다면서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 아버지인데 왜 제가 못 가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이혼할 거냐고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시댁 제사에 갔습니다. 친정에는 어머니한테 전화로 사과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라고,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한다고 칭찬하셨죠. 친척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칭찬이 칭찬이 아니라 독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친정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오빠한테 들으니 제사 내내 우셨다고 해요. 제자리에 제 사진을 놓고 절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 4년 차 김장철이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죠. 주말에 김장을 하는데 와야 한다고요. 올해는 100포기를 담근다면서요. 저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시댁보다 중요하냐고 며느리 도리를 생각하라고요. 결국 저는 워크숍을 포기했어요. 그 워크숍은 팀 빌딩 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였는데 말이죠. 상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시댁에는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시누이 은희는 와 있었지만 손톱을 예쁘게 칠하고는 구경만 했죠. 친척 아줌마들도 수다만 떨었고요.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배추를 썰었어요. 100포기요. 손이 얼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김치속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올해도 김장을 잘 마쳤다고 며느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친척들은 제게 수고했다며 덕담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시누이 은희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고생 많았다면서 자기는 손이 약해서 김장을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손톱을 내밀었어요. 이번에 새로 받은 젤네일이라면서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제 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너무 부어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죠. 저는 조수석에서 손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고생했다고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는데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타이핑을 할 때마다 손이 저렸죠. 일주일 내내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동료들이 물었어요. 손이 왜 그러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김장 100포기를 혼자 썰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제게 전화가 왔죠. 와서 간호를 해달라고요. 저도 그때 독감에 걸려 있었어요. 고열에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제 아픔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을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빨래를 했어요. 제 몸은 한계였지만 참았죠. 이틀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졌어요. 독감이 폐렴으로 번진 거였죠.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어요. 입원하는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문병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남편만 하루에 한 번 들렀다 갔죠. 그것도 30분씩요. 아기는 남편 친구 부인한테 부탁했대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하기나 할까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나았냐고 물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푹 쉬었으니 좋았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이 휴양지인 줄 아시나 봐요. 결혼 5년 차 봄, 시누이 은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둘째라고 했죠. 시댁 가족 단톡방에 온 가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축하한다고 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불안함은 몇 달 후 현실이 됐어요. 시누이가 출산 예정일을 알려왔죠. 그리고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서 고민이라고 했죠. 저는 그때 느낌이 왔어요. 곧 제게 요청이 올 거라는 걸요.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나 산후조리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물었죠. 뭐라고 했냐고요. 남편이 반복했어요.
누나가 둘째를 낳는데 조리원 비용이 부담된다고 형부 사업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제가 물었죠. 나보고 시누이 산후조리를 하라는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만 도와주면 된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나도 회사를 다닌다고 어떻게 일주일씩 휴가를 내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연차가 많이 남아있지 않냐고 이럴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연차를 왜 시누이 산후조리에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조리원을 보내면 안 되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2주에 4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누나네 사정이 어려운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누나네 가정 문제라고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반박했어요. 나도 가족이냐고 내가 힘들 땐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내 산후조리를 해줬다고 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3일 동안 미역국 한 번 끓인 게 산후조리냐고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그래도 와주신 거잖냐고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것도 안 해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생각 좀 해보라고 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 수진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제 사연을 다 털어놨죠. 수진 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누이 산후조리를 며느리가 하라고? 그것도 워킹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 지영이도 끼어들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한 번 해주면 평생 당한다고요. 3일 도와준 걸로 5년간 빚쟁이 취급당하는데 일주일 도와주면 평생 노예 생활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거절하면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히겠죠. 하지만 한다면요? 제 커리어는요? 제 건강은요? 제 삶은요? 그날 저녁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은희가 다음 달 15일 출산 예정인데 민지가 그날부터 한 달간 도와주기로 했다고 공지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사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서 물음표 3개가 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셨어요. 가족이 뭔지 아냐고 회사가 가족보다 중요하냐고요. 시누이 은희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만 믿는다며 울먹이는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죠.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단톡방에 명확하게 썼어요. 죄송하지만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장기 휴가가 불가능하다고요. 조리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1시간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거였죠.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그 메시지 지우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지우냐고 반문했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다고 당장 사과 메시지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왜 나만 이러냐고요. 유난 떤다고 했죠. 저는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나는 나라고 나도 내일이 있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가족보다 중요하냐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안 도와주냐고, 당신 친누나잖냐고요. 남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남자는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저 시댁 일을 처리하는 도구로만 봤던 거죠. 저는 남편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직장인이라고, 무급가사 도우미가 아니라고요.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나올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냉전이 시작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었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결국 은희를 조리원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2주 패키지로 450만 원이나 든다면서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가 좀 해주지, 가족인데. 형편도 어려운데 그 비싼 돈을 쓰게 만들어서 어떡하냐고요.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일 때 불러도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겠다고요. 서로 남처럼 지내자고 하셨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저는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명절 전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내일 시간 맞춰서 가자고요. 그게 일주일 만에 들은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준비를 했어요. 시댁에 갈 선물도 샀고 과일도 정성껏 골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게 인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고개만 까딱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TV만 보고 계셨죠. 시누이 은희가 조리원에서 나와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은희가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조리원 돈 엄청 썼다고, 남편이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죠.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은희는 코웃음을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절 준비는 지옥이었어요. 저 혼자 부엌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은희는 아기 핑계로 방에서 쉬었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20명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계속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날랐죠.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식구 돕는 것도 싫어한다고, 다들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셨죠. 옆에 있던 시숙모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이 뭔지 모른다면서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시댁에 남았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는 순간 제 인생은 사라진 거였나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죠. 엄마 앞에서 자기를 망신시켰다고,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고요. 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법률 상담센터 번호를 알아봤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가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저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저를 짓밟고 있었던 거죠. 상담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었죠. 대화를 하자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죠. 앞으로는 시댁 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일시적인 걸까요? 저는 물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했냐고요.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역시나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남편이 변명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키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달라고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어렵다고, 엄마가 오해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황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5년 동안 대화하자고 했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그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죠. 겨우 그런 일이라고요? 저는 폭발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산후조리 3일을 평생 빚으로 만든 것, 시아버지 간병으로 승진 누락된 것, 친정아버지 제사도 못 간 것, 김장 100포기를 혼자 썬 것, 독감에 걸려서도 시어머니 간호한 것, 그리고 시누이 산후조리까지 강요받은 것. 저는 소리쳤어요. 이게 다 겨우 그런 일이냐고요. 제 인생이 망가진 게 겨우 그런 일이냐고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요. 하지만 끝이 없더라고요. 3일 도와준 걸로 5년을 우려먹는데 일주일 도와주면 평생을 우려먹을 거라고 했죠. 남편이 변명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되물었죠. 그럼 당신은 가족을 위해 뭘 했냐고요? 시누이 산후조리 도와줬냐고, 시부모님 간병했냐고, 친정에 한 번이라도 먼저 가자고 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요. 저는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한 달 안에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라고, 앞으로는 시댁 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아오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혼 준비하겠다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저한테 계속 설득했죠. 조금만 참으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한 달 후, 저는 짐을 쌌어요. 친정으로 가기로 한 거죠. 남편은 그제야 당황했어요. 진짜 나가냐고, 애는 어떡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는 당분간 제가 키우겠다고, 주말에는 당신한테 보내겠다고요. 남편이 붙잡았어요. 진정하라고, 다시 대화하자고 했죠.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대화는 끝났다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가도 되냐고 물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30분 후 오빠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오빠는 제 짐을 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차에 타서 집을 떠나는데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5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을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진작 알았으면 당장 데려왔을 거라고 하셨죠. 일주일 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초췌한 모습이었죠.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남편이 사과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제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엄마한테도 가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제가 억울하게 오해받은 것들을 다 말씀드렸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하셨대요.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또 임시방편일까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장은 돌아갈 수 없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기 싫었지만 받았죠. 시어머니는 의외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한테 얘기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민지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앞으로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서로 편한 관계로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목이 메셨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시댁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친정도 똑같이 챙긴다. 제 일과 커리어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남편한테 받았죠. 남편은 모두 약속했어요. 서면으로 적어서 사인까지 받았어요. 웃기죠?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죠. 아이도 저를 보고 엄마라며 달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걸요.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균형, 제 커리어 지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죠. 명절엔 반반씩 가기로 했어요. 추석은 시댁, 설날은 친정. 공평하게요. 시누이 은희는 아직도 저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부탁하실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으시죠. 남편도 변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어요. 시댁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요. 친정에도 명절 때마다 같이 가줘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참고 살고 있었겠죠. 시누이 산후조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또 평생 빚이 됐겠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무급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시댁 식구를 돕는 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3일 도와준 걸로 평생 빚쟁이 취급받을 필요 없어요.
만약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짓밟히지 마세요. 당신도 꿈이 있고 커리어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면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지만 예전보단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를요.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시댁의 도구가 아니에요. 남편의 부속품도 아니고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시댁 눈치 보며 힘들게 살고 계신 모든 며느리분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이 싸워나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